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지정학 금융 전문가이신 김명수 대표님의 칼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전종욱 교수님께서 또 분석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가자지구 분쟁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 미군 모습,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때랑은 상당히 달라 보이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렇죠. 특히 그 에너지 자급을 이뤘다는 미국의 자신감,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또 이게 국제 정세, 특히 우리 한국에는 뭘 의미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어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중히 한 지역의 분쟁 문제가 아니라 그 에너지 안보라는 큰 판이 바뀌면서 강대국 전략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동은 물론이고 우리 위치까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보내주신 그 칼럼이랑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죠. 그럼 먼저 과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미국이 왜 그렇게 예전에는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을 했을까요? 이라크 전작 때만 해도 정말 적극적이었는데 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결국 에너지였습니다. 1916년 그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강대국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선을 막 그어 놓으면서 분쟁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그 후에 또 석유가 발견되면서 거기가 완전히 이권 다툼의 중심지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특히 2차 대전 끝나고 유럽 다시 세워야 할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1970년대요. 이때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이 확 줄었어요. 하루 9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 아래로.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중동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 그리고 그 석유가 오는 길, 호르무즈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 같은 곳, 여기 안정이 미국한테는 정말 중요해진 거예요. 이란 혁명 이후에는 사우디 역할이 더 커졌고요. 이것 때문에 막대한 군사력까지 쓰면서 중동의 그 안정이라는 걸 관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단 말이죠. 그토록 중요했던 중동에서 슬슬 발을 떼는 듯한 느낌. 그 핵심 동력이 바로 에너지 자급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에너지 자립. 최근 가자지구 사태에서 보이는 미국의 좀 상대적인 거리두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때로는 참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하루에 1360만 배럴을 생산하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수입하면서 사실상 북미 대륙 안에서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셰일 혁명, 새로운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거죠. 아, 셰일 혁명. 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더 이상 중동 안정을 위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대한 비용, 군사력이든 외교력이든 이걸 쏟아부을 필요성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에너지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국익 계상법이 달라진 건데 이게 뭐랄까 동맹이나 특히 힘없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냉혹한 현실 변화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처럼요. 미국이 이렇게 전략적 중요도를 낮추면서 중동에 빈 공간이 생길 텐데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채우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유럽을 좀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월매 중동은 유럽 영향력이 꽤 강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랬죠. 이제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서니까 다시 유럽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잖아요. 아,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동의 안정,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에너지 확보가 더 중요해진 거죠. 앞으로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유럽의 역할을 더 기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 이게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파도가 결국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밀려올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미동맹 강화하자 이런 구호만 외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국위구선주의 앞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같은 약소국들이 겪는 현실을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내주신 그 칼럼과 자료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과거 냉전 때처럼 그냥 미국의 보호 아래 이렇게 안주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신냉전이라고 부르든 새로운 국제 질서라고 하든 이 속에서 한국이 국제사회, 특히 서방 세계의 안보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구체적인 청구서를 받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서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나토가 중동 평화 유지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럼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하고 같이 연합함대를 만들어서 나토 플러스라고 하죠. 이 확장된 파트너십 체계에 참여해라. 이런 요구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상당한 부담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죠. 팔레스타인 사례에서 보듯이 강대국의 전략 변화는 약소국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네요. 미국의 행동 변화가 동맹국에게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힘없는 국가들에게는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 칼럼 말미에도 인용된 19세기 영국 총리 파머스턴 경의 말이 딱 맞아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국가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이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대국은 철저히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진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이 정글 같은 국제사회에서 더 치밀하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이걸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구에 응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우리가 먼저 길 찾고 제시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라는 큰 변화, 그리고 그 나비 효과가 중동을 넘어서 당신에게도 중요한 딜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참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